2022년 7월 새벽, 한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 앞에 찾아옵니다. 남성은 긴 막대를 들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더니 급기야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 남성은 지금까지 특수절도 등 18건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의 정체는 고작 만 13세 중학생이었습니다. 지난 법인카드에서 다뤘던 촉법소년편 기억하시나요? 해당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난동을 부린 중학생도 보호관찰 등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난동범이 성인이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와 성인의 형량 차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인근의 무인 문구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함께 문구점 안을 활보하며 상품을 고르는데 뭐라? 고른 상품을 봉투가 아닌 가방 안으로 바로 집어넣네요. 그렇게 판매 상품을 들고 그들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여태까지 이런 수법으로 약 600만원어치의 상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A모씨와 B모씨, 두 사람의 나이는 만 27세. 만약 A모씨와 B모씨가 범인이라면 2인 이상이 협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로서 형법상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A모양, B모양, 두 사람의 나이는 만 9세. 만약 이 아이들이 범인일 경우에는 만 10세 미만의 나이로 별다른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데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데다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례는 실제로 2021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의 무인 문구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들은 무인 문구점에서 600만원어치 상품을 훔쳐 달아났고 CCTV를 확인한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조사 자체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점주가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으로 사건을 공론화시키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게임을 통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남성은 한 지하상가 등지로 여학생을 데려가 폭행을 한 뒤 성추행했습니다. 급기야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만남을 지속하며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C모씨, 만 21세. C모씨가 범인일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모씨는 성추행 장면을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C모씨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했기 때문에 동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C모군. C모군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4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이 학생이 범인일 경우에는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므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 또한 인천 부평구 한 지하상가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실제로 저질렀던 범죄 사건인데요. 당시 생일 한두 달 차이로 만 14세 미만이었던 C모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별다른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그 범죄 수위에 따라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처분 등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전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으며 이를 지켜본 부모님은 국민청원을 통해 그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커지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번호 003 세 번째 사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식사를 준비하며 말싸움이 시작된 둘. 다툼은 점점 격해지더니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어라? 갑자기 자식이 칼을 집어들고 부모를 향해 휘두르는데요. 그렇게 부모님은 쓰러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 D모씨, 만 30세. 그가 부모님을 살해했을 경우 존속살해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D모씨가 범인이라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30대 남성이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다 뺨을 맞아 화를 참지 못했고 흉기와 의자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 남성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D모군, 만 17세,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년부로 송치되어
기소되어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년부에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성인과 같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데요. 부정기형이란 소년법 제60조 1항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형의 단기가 지난 후 복역 성적이 좋고 충분한 교정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범죄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 및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할 경우에도 15년형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실제로 2011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19세 미만의 나이였기 때문에 여전히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과 소년법 적용에 따라 단기징역 3년, 장기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나이에 따른 형량에 대해 비교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면죄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소년법,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소년법은 미성숙한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신하여 보호와 교화를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에 있어서 나이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법으로 인해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자 많은 국민이 분노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2022년 8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술을 팔지 않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학생은 점주에게 제발 때려달라, 나는 촉법소년이다 라고 말했으며 이로 보아 본인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 학생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 조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있는데요. 지난 3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잔혹한 사건들 때문에 소년 전체에 적용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교화를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